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죠. 동시에 생활 속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시간들을 주기도 합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요. 많은 곳에서 추모 문화제들이 열렸죠. 이런 것들이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로했고요. 예술과 문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서울 시민들에게 이러한 풍요로움과 또 문화를 통한 치유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죠. 오늘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 모시고 서울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들 또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어떤 일 하는지 주요한 것 몇 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아름다운 재단 같은 네. 완전 민간 재단도 있고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가 100% 출연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문화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서울시의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각급 학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 15군데 문화예술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그런 축제나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벌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서울에는 대단히 많은 축제들이 연중 열리게 되죠. 그런 축제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4대 이어서 5대 대표로 또 연임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뻔한 답변이 되겠지만 예.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어떤 일을 제가 해보면 네.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도 제가 하는 동안 계속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업무 파악하다가 임기의 절반이 다 갔다. 임기가 3년이거든요. 네. 그중에 절반을 정말 파악하다가 다 갔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첫 3년이 정말 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정말 좀 알고 일을 해야 되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네. 기관장이나 CEO들이 그렇다고 해서 첫 임기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다음 임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가지고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또 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선희 대표님은 이제 5기 대표로서 앞으로의 3년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또 더 좀 이렇게 다져나가고 그러실 계획들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서울문화재단이 2004년에 생겨서요. 네. 작년에 10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의 서울문화재단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저희가 예술가들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예술 생태계를 육성 지원하는 어떤 체계를 구축했다 그럴까? 그러고 창작 공간들을 이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10년은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일을 해야 되는 3년 동안은 이 체계 위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문화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 예. 있는 것이라고 느껴질 만큼 저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문화 강국, 컨텐츠, 한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전보다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또 특별히 이 메가시티인 서울에서의 그 문화의 영향력들은 앞으로 강조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선진 네. 우리가 도시를 가더라도 네. 그 뉴욕이나 파리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훨씬 그런 그 역량들이 좀 집중돼 있고 강화돼 있고 그런 걸 많이 보시죠.
예, 그러니까는 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네. 예술의 전당이 94년인가 3년에 생겨났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문화예술 정책이라면 공연장을 짓고 그다음에 예술가들 지원하고 네. 이런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가 예.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축제, 예술 축제들이 많은데 그 축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다 9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정책이나 문화 행정이라는 게 훨씬 다각화해졌고, 그리고 특히 어떤 도시의 변화에 문화예술이 이제 깊숙이 관여를 하게 예. 되죠. 그래서 뭐 아까 외국에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가령 뉴욕에서 하이라인 파크라는 네. 거, 그거는 이제 철로를 그냥 철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고 그 공원이 산책길도 되면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예. 벌어지는 어떤 거리의 문화 공간이 됐거든요. 요즘 뭐 서울시에서도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재단의 역할이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서울도 이제는 뭐 산업화, 공업화는 주변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뭐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예, 앞으로 예. 이제 문화와 연관돼서 하실 일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문화를 통한 어떻게 보면 경제력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를 통한 삶의 풍성함,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저희가 세월호 참사 1주기였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에서도 다 이제 추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런 걸 좀 준비하셔서 세월호 1주기와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뭐 세월호 참사를 기념하는 일은 이제 안산이 중심이 네. 되겠지만 뭐 서울 시민들도 어제 대단히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서울문화재단은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산에서 바로 이 옆인데요. 네. 남산예술센터에서 델루즈 물의 기억 이라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25일에 연희동의 연희문학창작촌에서 304인을 위한 낭독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시인 소설가들 한 10분 정도가 그 추모하는 본인의 어떤 자작 시나 또는 어떤 그런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어떤 산문 같은 것들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먼저 얘기하신 그 델루즈 물의 기억이라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공연인가요? 예, 공연인데 연극이기도 하면서 네. 무용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한국이 같이 만든 거고요.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공간 중에 물레예술공장이 네. 있는데요. 그 물레예술공장이 호주의 램시어터라는 극단하고 2010년부터 공동창작 워크숍이라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2월에 호주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 아닙니까? 거기는 여름이었는데 호주에서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공동창작 워크숍을 진행하는 연출하는 분이 호주 램시어터의 연출가인데 예. 이분이 공동창작 워크숍의 주제로 그 대홍수를 다뤘습니다. 어떤 물로 인한 재앙과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그 주제를 변주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공동창작 워크숍을 해왔는데, 제가 지난해에, 공동창작단에게, 내년에 세월호 1주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이 작품을 세월호 버전으로 다시 재창작해 줄 수 네. 있겠냐라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올 봄까지 준비해서 만든 공연이고요. 대사는 한마디도 없이 어떤 신체의 움직임과 소리와 표정 연기로 표현하는
연극입니다. 예, 이 공연은 지금 시작이 됐죠? 언제까지입니까? 예, 16일에 시작했고요. 예. 다음 주말까지 25일에 끝납니다. 네. 8일 동안 공연을 하죠.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낭독회도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낭독회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참석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추모의 분위기들이 또 우리가 어제 하루만 반짝하고 말아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아쉬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위기를 조금 돌려서요. 이렇게 큰 사회적인 재앙이나 파장 말고도 시민들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삶의 문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을 상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지난 2월에 시청에 있는 시민청에다가 마음 약방 자판기를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예. 예, 마음 약방 이름이 재밌죠? 네. 네, 보통 뭐 약방이라고 하면 이제 몸의 병만 치료하는 건데, 이 마음 약방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고 만든 자판기입니다. 저희 서울문화재단 직원들을 포함해서 뭐 여러 계층 그리고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일 고통을 받냐, 마음의 고통을 받냐, 스트레스를 받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한 20가지 정도의 증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마음의 증세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제공하는 그런 키트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망막증, 암담해요. 이렇게 돼 있고 긴장 불안 증후군 이유 없이 초조해요. 그리고 또 뭐 외톨이 바이러스 이러면 외로워요. 자존감 바닥 증후군 이러면 내가 싫어요. 뭐 급성 연애세포 소멸증 이러면 연애하기 겁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지의 증세들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처방이 들어있는데 이걸 열어보면요. 미래망막증에는 미래망막증에는 저희가 이제 모든 이 박스에 다 영화 처방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철수 화백의 판화. 이게 이철수 화백은 네, 정말 네. 이게 힐링 판화죠. 그렇군요. 정말 네. 모든 그 판화들이 다 어떤 힐링의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증세에 맞게 골랐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그건 뭡니까? 예, 요거는 이제 서울시의 산책로인데 시장을 산책 하는 그것도 것도 그럼 있고 다 다르습니까? 예. 예. 3가지 종류의 이제 산책길이 있어요. 요거는 네. 문화예술 산책길. 그다음에 뭐 공원이라든가 뭐 청계천로라든가 뭐 성곽길이라든가 네. 이런 산책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래망막증에는 조금 다른 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엿이라고 여기 엿도 있고요. 네. 요거는 비타민. 거. 예, 종근당 비타민. 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막한 미래는 막막하지만 재밌는 아이디어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가져오신 것 중에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자존감 바닥 증후군입니다. 자존감 바닥, 여기 이제 20가지 종류가 있다. 20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러면 뜯어볼게요. 자존감이 바닥에 갔을 경우에는 뭐를 처방을 하셨는지, 이거 거기 마음 거울이. 네네. 이 마음 거울. 무슨 그 배지처럼 생겼는데, 마음 약방에서, 오늘 하루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마음 약방 있고요. 그리고 앞서 판화 그림이 있다 그러셨죠? 판화 그림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판화 그림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 주셨고, 그러면 이 자판기가 지금은 시민청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판기라는 게 우리가 뭐 커피 자판기도 음료수 자판기도 동전 넣고 뽑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돈을 넣고 뽑습니까? 500원을 넣습니다. 500원. 500원을 넣으면 요거 이제 통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500원도 또 유용한 데 쓰신다면서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고 영리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회수되는 돈은 전부 문화사업에 재투입이 됩니다. 네. 누가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만드셨어요? 독특한 아이디어. 저희 서울문화재단하고 HS 애들하고 광고 대행사인데요. 거기하고 이제 같이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여담입니다만, 예, 여기 뭐 사탕도 들어있습니다. 네, 좀 여담입니다만. 놔두셨다가 하나 드세요. 네, 끝나고 제가 먹겠습니다. 예. 그 지하철에 예전에는 지금도 있지만 커피 자판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옛날엔 예. 많이 뽑아 먹었어요. 네. 드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네네. 사실 커피가 우리가 수준들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그 자판기 사실 뽑아 드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예. 지하철역에 있는 자판기에다가 이 마음 약방 자판기들 한번 쭉 까시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참 힘든 친구나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택배를 좀 보내준다든지 네. SNS로 해가지고 네.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하겠다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네, 뽑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그러게요. 많아요. 예. 네. 자, 이건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들이고요. 마음 약방이 특별한 자판기 말고도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들이 또 있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2013년부터 서울 댄스 프로젝트라는 걸 해왔고요. 네. 요즘 그 예술도 치유의 예술이 이제 아주 다각적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힐링 아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 댄스 프로젝트는 정말 서울 시민 모두가 춤을 추면 모두들 스트레스도 날리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댄스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힐링 댄스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를테면 그런 것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제 성북동에 운영하는 성북예술센터가 있는데요. 성북예술센터는 네. 힐링 아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암 환우들의 어떤 정신적인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을 네. 하고요. 작년에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아트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올해는 감정 노동자들,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최근에 뉴스도 예. 많이 되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스트레스 또 굉장히 심하다고 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한 힐링 프로젝트도 올해 진행을 하게 일종의 됩니다. 좀 맞춤형 힐링 그렇죠. 프로그램이 예. 되겠어요. 대상 지금 특정한 예, 대상을 그렇습니다. 상대로 한. 지금 성북예술창작센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 공간들이 많이 있군요. 화면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 좀 여쭤볼게요. 남산예술센터, 서울연극센터, 여기 이제 연극, 또 연희문화창작촌은 저희가 이전에 또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신당창작 아케이드, 금천예술공장, 물레동에도 예술공장이 있고요. 지금 예술치유 쪽 성북예술창작센터 말씀하셨고 그 밖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잠실에서 스튜디오가 있고 시민청이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는 이달 말에 문을 연다고요?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문을 엽니다. 네,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요? 네.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는? 예. 그곳이 원래 구의취수장이라고 이제 취수시설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폐쇄가 됐어요. 취수 기능이 네. 이제 정지가 돼서 그 공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어떤 산업시설이나 이제 유휴화된 그런 시설들을 문화예술로 재생하는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고 서울도 2000년대 들어서 특히 이제 그런 정책이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수시설인데 그 취수장이 굉장히 넓고 또 깊은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는 서커스를 포함한 거리예술 센터로 이제 조성을 하는데요.
거리예술이라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각 지자체마다 거리예술 축제들이 생겨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거리예술계가 하나의 어떤 문화 장르로서 지금 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예술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지원이 굉장히 빈약하고 특히 어떤 창작 기반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창작센터를 만드는데 이게 국내선 처음으로 거리예술을 위한 창작센터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 구이동이라 그러셨죠? 구이. 예, 광진군데요. 예. 거기 이제 워커힐 네.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새로 3년을 가시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렇지만 젊은 또 문화예술 분야의 분들이 참 생활에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전공하고 어렵게 공부했는데 일자리도 예. 갖기 어렵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어떤 계획이세요? 예,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도 돌아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씩 아이들이 앞으로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예능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창작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취업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서울문화재단의 중요한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뭐 일례로 저는 그 마을 공동체에 그리고 지역 단위로 문화활동가들이 다양한 마을에 이렇게 포진해 있으면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인력을 육성하고 파견하고 또 그런 일자리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저희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근데 또 재원이 필요한 문제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확보가 되고 또 지원해 주시는 또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울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전에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준비하시는 것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못다 하신 이야기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점점 거리에서 예술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 예술가들이 뭐 도심의 중요 공간들에는 지금 다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소박한 얘기지만 거리 예술가들은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 입장료를 받는 예술가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버스킹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시다가 이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람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타 케이스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모자를 벗어놨으면 거기에 약간의 보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시시각각 토크 오늘은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 모시고 서울문화재단에 올해 하실 활동들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